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부터 잔여 백신을 모두 60세 이상에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전 접종 예약률은 75%로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고령층이 감염 위험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백신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타이레놀인데요. 접종기관에서 발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안내하면서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면 효과는 똑같다고 하니까요. 70가지의 다른 해열 진통제로 대체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백신 접종 전에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접종 후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이달 안에 맞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인데요. 주요 여행사들이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기 시작한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인 괌과 사이판은 일부 항공편이 벌써 마감되기도 했다네요. 어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3만 4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와 30대의 상담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상담 비중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5, 60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상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7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56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635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누적 접종자는 2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참 잦은 요즘입니다. 밤사이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이 됐고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비는 오전 중 내륙으로 확대돼 전국의 하늘 표정 매우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우산 하나씩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요, 오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비는 밤이 되면 제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7도 선 보이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동안은 선선하겠지만 오늘 하루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빗길에 사고 없도록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도 늘어나는 거고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우리 기업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극복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네. 지금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6개월 연속 수출 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하다는데 50% 60% 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 무역거래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대금 회수의 제일 애로사항 대금 회수가 제때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중소수출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들의 답답한 속 뻥 뚫어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 물 같은 보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소식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광주에 위치한 한 철강 부품 제조업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을 해외에 수출해온 중소기업인데요. 수출 물량 준비로 현재 공장은 풀 가동 중.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되면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2단, 3단까지 많은 적재량이 재고가 있었어요. 많이 스톡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거의 1단으로만 적재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원자재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입하는 비용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현금 흐름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수출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 가격이 40%나 상승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었던 건데요. 코로나19 직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이 기업은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는군요.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규모가 6.35%입니다. 향후 보증 지원의 적극적인 금액은 술을 많이 해야지 보증금이 늘어나지. 하반기 후 대폭 증가가 어려운 시절에 받은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됐다는 사장님. 보험공사하고 뭐 이렇게 빈번하거나 또 많은 거래를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수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배려하는 마음이랄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금 흐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긴급 수출 안정자금. 동맥경화에 빠진 기업들을 응급처치로 살려내고 회복까지 도와주는 고마운 시스템. 이 두 라인은 이렇게 이제 폭으로 자르는 설비들입니다. 폭으로.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냉장고, 에어컨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중소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금 문제만이 아닌데요. 해외 무역 거래하는 데 있어서 대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수출 대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라는데 무역보험 제도가 기업들의 돈 떼일 걱정 덜어주고 있다죠. 우리 기업에게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고요. 또 수출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 제도를 안전장치로 삼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수출 기업들.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던 계기는 생명보험의 어떤 보험장치처럼 대금 회수의 제일 애로사항 그 부분을 K슈 쪽에서 일정 부분을 리스크 장치를 해줌으로써 또 저도 비즈니스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분주한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회의도 비대면으로 하나 본데요. 지금 멕시코 재무부와 저희 공사 간에 업무 협약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에 10억 달러 금융 한도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이랍니다. 세상 좋아졌어요? 언택트 시대. 날아간 업무 협약도 비대면으로. 비대면이라도 마지막 악수는 빠뜨리면 섭하죠. 분위기 좋다. 아, 좋아. 작년에 사우디 재무부랑도 했었는데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MOU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정부와 체결한 업무 협약은 올해가 2번째. 해외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자금적으로 지원하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돕고 중소수출 기업과 해외 발주처를 직접 연결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대형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갈 때 중소 건설업체 및 우리 국내 벤더들과 함께 동반 진출해서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수출 규모는 꾸준히 상승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출 환경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과 도전에는 리스크라는 것이 수반이 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무역보험을 지렛대 삼아서 세계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수출 기업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기원해 봅니다. 우리 기업인들 그동안 견뎌내는 시간이었죠. 이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니까 기운이 나네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승마라는 운동 해봤습니까? 말 타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예, 아니 전 좀 해봤는데 이게 네. 자세가 탁 이렇게 되고요. 전신 운동이 되고 아주 좋은 운동인데 네. 이 승마가 또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특히나 말과 교감하면서 재활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재활 승마 어떤 것인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장애물을 넘는 승마. 그런데 이 승마가 재활에도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부드럽지. 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재활 승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천에 있는 승마장. 늠름한 자태로 질주 본능을 뽐내고 있는 말들.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이 말은 멋있긴 한데 좀 작네요. 자세히 보니 기수도 좀 독특하게 말을 탑니다. 새로운 승마 자세인 건가요? 아니면 기수의 별난 취미인 건가요? 독특한 자세에 궁금증이 생길 찰나? 응? 몸을 좌우로 흔들기까지? 아, 이거 그러다 떨어져요. 에? 떨어져! 응?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요? 이제 이런 상황이 크게 겁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떤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말의 침착성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이었군요. 아니, 저기 혹시 그냥 성격이 우직하니 점잖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곳 승마장엔 침착함 훈련을 받는 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웬만해선 꿈쩍도 안 한다는데요. 주변으로 채찍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오. 네, 그 반응이 지금 없죠. 네. 눈만 깜빡깜빡하네요. 네. 귀를 잡는 거. 네. 지금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엉덩이를 짚는 거. 네. 오, 이렇게 짚어도 얘는 가만히 있네요. 네. 이런 반응을 되게 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재활할 때, 재활 승마를 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가 있고. 재활 승마요? 네, 재활 승마요. 아이들을 위한 재활 승마? 재활 승마는 말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훈련을 마친 말들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들이 준비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도 하는 그런 이제 마사 공간이에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특급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또 기르기도 하고 여기 네. 이제 여기 이렇게 복비 같은 거 갈려가지고 거슬리고 할 때 불편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끈을 한번 묶어볼까? 오빠 머리 핑크색깔 시원하겠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도 오케이. 잘했어. 앉아 이제. 머리를 묶기도 하고 뭔가 좀 색다르게 이렇게 꾸며서 하기도 해요. 아이들한테는 이 윌리엄이 인기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색상도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되게 순하고 그래서 사람 좀 잘 따라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승마장을 찾았을까요? 저희 기승하는 거로 바로 할게요. 그래도 빨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유독 말 타는 걸 좋아한다는 찬영이와 찬우리.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하는 거 하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일로 와야지. 혼자 가면 안 될 텐데. 바로 기승. 손 가만히.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말들이 꽤나 반가웠나 봐요. 윌리엄 들어올게요. 여기 온다.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 저기 온다. 기다리세요. 오랜만이라서 그렇지. 이리 오세요. 찬영아,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윌리엄 기다리고 있어. 이리 와. 안 타도 되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안 타도 되니까 오세요. 결국 잠시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우리 윌리엄 빠지고 찬우리 잠깐만 같이 있어도요? 말이 또 바뀌었을 때 기분 상태에 따라서 조금 틀릴 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설명도 해주지만 좀 어쩔 때는 좀 단호하게 얘기해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 이제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 되겠네요. 그렇죠. 봉사자가 잔뜩 토라진 찬우리를 달래고 있는 사이 찬영이가 먼저 승마를 시작합니다. 머피 목이랑 엉덩이 손바닥으로 톡톡톡 하면서 인사 좀 해줄까? 옳지. 찬우리 윌리엄한테 인사할 거지? 그리고 윌리엄이 지금 찬우리 기다려주고 있지. 윌리엄도 힘들어. 이제야 마음이 좀 풀렸는지 조심조심 윌리엄에게 다가가는 찬우리.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봅니다. 와, 소리 해줘야지. 옳지. 털이 좋아. 털이 좋아? 말 맞아. 다음에 와서도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더 진전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제 찬우리 같은 경우는. 찬우리 준비됐어요? 타볼 거예요? 타볼 거예요. 엄청 오래 기다려줬어. 하나, 둘, 셋. 으쌰. 옳지.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도 한번. 옳지. 출발. 잘했어. 앞에 보고. 출발하면서는 목비 너무 안 당겨야 돼, 찬영아. 그래야 머피가 편하게 갈 수 있어. 재활승마를 진행할 땐 재활승마 지도자 외에 2명의 봉사자가 꼭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역할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말들 칭찬 많이 해줘. 말들 오래 기다렸어, 오늘. 손바닥 펴서. 옳지. 우와. 느낌이 어때? 부드럽지? 부드러워. 정서적인 거는 말하고 교감이 가장 이제 첫 번째일 수 있고, 따뜻한 온도 같은 거나, 아까 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눈 마주침하거나 소통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활승마는 ADHD와 뇌성마비 환자에게도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재활승마의 다양한 성과를 교류하는 세계 재활승마 연맹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제17차 세계 재활승마 연맹 세계대회인데요. 그동안에 연구되어 왔던 재활승마의 최근 동향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 서로 간에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열게 됩니다. 육체적 재활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채워주는 재활승마. 아이는 물론 학부모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재활승마사님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추억까지 안겨주는 재활승마와 함께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마골은 오세훈표 재개발 어떻게 달라지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수급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이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책 첫 번째 정책을 내놨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누죠. 정철증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한 지 49일 만에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공급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로 13만 가구, 또 재건축으로 11만 가구,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모두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개발을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슈가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실은 과거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를 기억하면 뭐 뉴타운도 있었지만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굉장히 컸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됐었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정비 쪽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가 멈춰 섰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놓는 것 보고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시즌 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겠다. 네. 가령 2025년까지는 뭐 한 1만 가구, 12,000가구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빗장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6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제1번 재개발 규제의 대못이라 불리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네. 주거정비지수제. 네. 주거정비지수제가 뭔지 이거부터 알고 가야죠. 주거정비지수제. 느낌은 오잖아요. 네. 정비를 하는데 지수와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정비,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할 때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수화, 100점화해서 70점이 넘는 지역만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주민 동의도 있고요, 노후도도 있고 네. 뭐 이런 점수가 잘 매겨져 있는데요. 저게 70점 이상을 맞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 6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점수를 통과한 곳이 없어서 재개발의 대못 이런 평가도 받았었던 그런 것이었죠. 네, 그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떤 취지로 이 정책을 도입했었던 거예요? 당시를 좀 돌아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개발, 뭘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도시 재생, 정비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현재 도시를 보존하자는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예 대규모 공급이라기보다는 조금씩 고친다던가 이걸 바꾼다던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큰 주거단지를 하려면 한번 싹 밀고 다시 져야 되고요. 네네. 도로도 넓혀야 그렇죠.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것과는 상반된 그런 정책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개발보다는 정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재개발하려면 그중에 아파트 한 동은 남겨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한양도성에서 그 성벽을 보는 것처럼 그 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의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겨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옛날 것을 보존하다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공감 얻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왜 50년 된 아파트도 있고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식당들이 있는데 그 사시는 분들은 이거 다 허물어져 가는데 이게 무슨 보존 가치가 있느냐 이런 원성도 좀 자자하죠. 네. 어쨌든 그때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걸 만들었고 그때 주거정비 지수제에 의해서 재개발이 됐다면 네. 그러면 네. 지금 재개발하려면 뭘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기존에는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 지수제가 모두 충족해야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자세히 좀 더 들어볼까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의 필수 항목을 충족하고 선택 항목 중에 한 개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지금보다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배 정도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가요.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으로 통상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런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요. 이종 일반 주거기역 중에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15층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책은 나왔고 그러면 부동산 업계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하죠. 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 자체가 파격적인 부동산 계획이다,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사이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지부진했던 이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불이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 재개발 해제 지역 70%가 모여 있다고 하는 동북권하고 또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놓는 곳이 어딘가요?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유력한 곳이 일단은 한남 제1구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국토부 주도로 공공 재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공 재개발도 후보지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도 이쪽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 외에 종로구 창신동 쪽 거기 이제 옛날에 장난감 같은 거 사러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일대도 있고요. 또 미아동 쪽 이런 것들이 아마 오세훈표 재개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든지 음과 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다보는 곳도 있는 반면에 울상을 짓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건축 네. 아파트입니다. 앞서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함께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재개발을 먼저 하고 네. 재건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현재 뭐 강남권 쪽에 재건축을 막 기대했던 아파트들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쪽은 이번에 좀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개발, 재건축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우리 예인 씨를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비슷합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낡은 그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 그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넓은 의미,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동네나 지역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물에 해당하는 거죠. 낡은 아주 오래된 주택 단지가 있으면 그걸 허물고 아파트를 새롭게 시공해 주는 게 바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오세훈표 재개발은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국토부 주도의 공공 재개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거 정비 지수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뭐 민간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간 쪽의 재개발도 함께 좀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공공주도 재개발 또 오세훈표 재개발이 과연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숙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이니까 지자체가 개입하니까 공공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부터 손을 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오세훈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 스피드, 또 하나는 높이. 두 가지가 나와서 일명 스피드 주택 공급이다. 그다음에 층보 제한 50층 이상까지 뭐 풀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 이게 언제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보면 실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한 이후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분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이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일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소리 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몇 억 올랐네, 저기 몇 억 올랐네, 여기도 몇 억, 저기도 몇 억. 이러니까 꼭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억소리 났죠. 그렇다면 이 재건축 활성화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약간 좀 정치공학 전략적인 좀 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1년 반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먼저 풀게 되면 아마 서울 집값이 또 들썩일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이제 바로 선거가 또 있을 텐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재개발 쪽을 먼저 간 다음에 다음 선거를 좀 노리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 아마 이런 수순을 짜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현재 재건축 쪽은 당분간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도 그 임기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5년 안에 24만 가구 공급이에요. 그런데 임기는 1년이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또 계획이 바뀔 수가 있고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런 대목도 있는데 아마도 뭐 큰 틀에서 보면 좀 어떤 본인만의 또 하나의 뭐 전략적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되면 우려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워낙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사실 이 속도에 따라서 무리수가 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밀어붙이식 개발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전에 뉴타운 때처럼 사실상 안쪽에 있는 원래 주민들이 밀려나 버리고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뭐 아파트값 오르고 있죠. 단독주택 빌라값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갭 투자 양상이 또 다시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여러 우려들이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투기 방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수법이 다가구 주택 지분 쪼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 재개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제 살 사람들만
앞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쪽에 재개발에도 투기 방지에 대한 굉장히 좀 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에 불협화음이 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정말. 네. 현재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세훈표 재개발이 왔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달 26일에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 국토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오세훈 이 재개발 표가 또 나오게 되면서 마치 세간에는 이 두 정책이 뭐 소위 말하는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많은 공급이고 이 조화로운 어떤 하나의 이제 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냐,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냐, 이게 정부하고 서울시가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또 헷갈리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공 아파트에 살래? 민간 아파트에 살래?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느 아파트 선택하시겠어요? 전 민간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거거든요. LH 사태 그 이후에 공공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오히려 혼동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파워 게임 뭐 이렇게 될까봐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많이 좀 두 곳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박수림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진 순서는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있는 그렇죠. 22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 열이틀 지났는데 개 주인 아직 그렇죠. 네네. 모르죠. 모르죠. 네. 개 주인 모르고 그다음에 이 큰 개 안락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지 알아야 될 텐데 시사평론가 장예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사고 남양주시 진거읍의 한 야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현장 공사장이 드문드문 있는 인적이 드문 실골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당시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유족이 공개한 걸 한번 보게 되면 붉은색 상의를 입은 50대 여성이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뒤 내려오는 모습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대형견이 여성의 팔을 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잃은 여성이 넘어지면서 공격이 더 격렬해져서 3분 넘게 몸싸움이 이어졌고요. 여성은 이 개가 사라진 이후에 힘겹게 언덕을 내려와서 길 건너 공장 앞에 쓰러졌고 지금 공장 직원이 이 여성분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지만 결국 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여성이 목 뒷덜미 등에서 출혈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 CCTV 영상 방금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끔찍한데 일단 이 문제의 개는 어떻게 포획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근에 불법 개 사육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입과 털 부분에 피가 묻은 채 배회하고 있는 대형견을 발견하고 마취총을 쏴서 포획을 했습니다. 개는 몸 길이 150cm, 무게 25kg가량으로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견주가 물게 되는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저 개의 주인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해당 견이 포획된 장소가 그 사고 발생 지점에서 30m 쪽에 있는
불법 개 사육장이다.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육장이 중대형 견들을 좀 불법적으로 키우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탈출한 그곳에서 키우던 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사육장 주인은 처음 보는 개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평소 몇 번씩 이 밥을 훔쳐 먹으러 오긴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 키우던 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초유에 동물과 사람의 삼자대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주인은 찾아야 되겠고 방법은 없으니까 인근의 사람들과 이 개를 만나게 해서 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친밀감하고 또 복종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이걸 먼저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야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다가 개를 풀어놔서 이 개가 자기 집을 찾아서 어떻게 가는가 이걸 찾아서 그 경로를 통해서 주인을 찾자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있었던 현장 검증에 여러 동물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나요? 일단 검증 결과가 당장 나오긴 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 분석 결과 등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전문가는 이 개가 반가워한다고 해서 다 주인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도망친다고 해서 주인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이 개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좀 엄격하게 대했다면 주인 보고도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견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대면 조사 결과만 놓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저게 떠돌이개, 그러니까 유기견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지난 3월 인근부터 인근의 야산을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목줄이 오래된 목줄이 변색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누군가 키우다가 유기하게 됐거나 탈출하게 되면서 떠돌았던 견이 아닌가 개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유기견이라는 건 한때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을 해칠 정도의 공격성을 띠게 된 건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저 견주가 특정이 돼야 무슨 책임도 좀 묻든지 뭐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유기견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가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볼게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웅종입니다. 이 개들이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이게 흔한 일입니까? 네, 보통 이제 개들은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거든요. 개는 무는 것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맹견이나 뭐 들개 이렇게 풀어져 야외 생활하는 것은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위협을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또 유기견은 장시간 이제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생존이 본능적으로 극대화가 돼서 들개가 되는데요. 잘못된 사회성 교육이 문제가 됐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개로 인한 피해 소식도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네, 요즘 보면 이제 북한산 뭐 들개라든지 농가에 출몰을 해서 가축을 물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유기견들이 증가하는 것은 휴가철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들개들이 다시 사람과 좀 지내게 되면 교화가 되는, 소위 말해서 이게 훈련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들개나 야생에서 아무리 사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교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훈련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고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라든지 예절 교육을 시켜준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기된 개들이 구조가 되면 바로 이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람하고 친화성을 길들여주는 것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번 사건은 한 마리가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들개의 습성을 보면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집단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는 대처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밖에서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들개의 공격을 당했다. 특히 이제 집단 공격화 할 때는 대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 마리가 있었을 때는 다 먼 산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개가 지나갈 수 있게끔 혹시라도 소지품 같은 걸 던져서 피해서
개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지만 여러 마리가 집단 공격을 했을 때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소리쳤을 때 더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몸의 자세를 더 크게 한다든지 더 큰 소리로 몸 동작을 커서 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누구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 마리가 덤볐을 때는 나무에 등을 징다든지 해서 자기 방어를 최소화로 물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 여러 마리가 공격했을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개들이 공격하는 특별한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개들도 본능적으로 이제 사람이 약한 부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람의 목 부분, 배 이런 데 물렸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만약에 개들이 물렸을 때는 반드시 목 부위 부분을 손으로 감싸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내 신체 부위 중 발이라든지 손을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생명의 위협에 느껴지는 것이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예 위험 상황에서는 이제 목을 물리면 큰일 나니까 네. 손이나 발을 아예 내줘버려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중요 부위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네. 꼭 지켜야 된다. 이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맹견을 봤을 때. 맹견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고서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등을 네. 보이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했을 때 이제 막 흥분을 하거나 소리를 지게 되면 오히려 개들은 더 흥분 상태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는 치지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최소한 움직이지 않고 먼 산 바라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어 행동입니다. 네. 지금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텐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현재 문제의 개는 남양주시 유기견 보호소에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 처분을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던데요. 지금 SNS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물림 사건을 두고 안락사를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두고 굉장히 논쟁이 있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나온 얘기 뭐냐. 이렇게 강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개들은 당연히 또 사고 칠 게 뻔하다.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해봐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또 재발할 수 있으니 안락사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개가 무슨 잘못이냐. 지금 일단 우리가 개 보셨지만 그 가해 개가 생긴 건 굉장히 또 순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데 보호소에서도 굉장히 온순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 실제 관할 시청하고 경찰서에는 전화가 쇄도하면서 안락사시키면 안 된다. 내가 키우겠다. 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개가 무슨 죄겠냐. 개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개한테 맡기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동정 여론도 일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물단체에서도 이 안락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쪽에 넘겨주면 다시 잘 교육을 시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그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매번 개물림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네. 안락사 논란이 반복되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뭐 어떤 규정 이런 거 없어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고견을 반드시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인의 반대로 안락사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 역시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안락사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논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남양주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남양주시는 이 해당 견우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락사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안락사 여부는 수사가 끝난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원인 조사와 일단 견주를 찾는 일이 더 급하거든요. 네. 견주를 찾아야 책임을 묻고 또 피해 보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주를 찾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개 주인을 찾는다고 해서 그 개 주인을 뭐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사고는 그동안의 개물림 사고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 물림 사고는 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했는데, 이번 사고는 개의 소유자를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한 데다 유기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 의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견주와 함께 이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몸 길이 150cm가 넘는 대형견이지만 명백하게 법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잡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다 따지지 못한 그 빈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실치사로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제가 봤거든요. 네, 형법상으로는 네. 과실치사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형법 제267조를 보게 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항목을 두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인명사고가 난 데에 비하면 이 벌금형 규정 좀 가벼운 감이 있다, 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다만 과실치사 적용하려면 견주가 이 개로 인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인과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 이 개가 유기견이라면 원 소유자 입장에서 해당 개가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하기도 또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설령 원래 소유자를 찾아낸다 해도 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딱 거기에 그 맞아 떨어지는 법규가 없는 모양인데 없죠. 앞으로도 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요새 뭐 반려동물들, 우리가 반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동물에 대한 대하는 시선과 태도도 다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렇다 보니 반려 인구 10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반려인처럼 그렇게 반려동물과 살아갑니다만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만 해도 한 6만 3천여 마리 정도가 유기견이었는데, 이게 2019년 10만 마리를 넘었다가 약간 줄었는데도 여전히 2020년에도 9만 5천 마리가 넘습니다. 네. 이거를 1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버려지는 평균 개가 251마리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건데, 근데 실제 우리가 동물 유기를 했다? 그럼 최고형의 벌금이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네. 300만 원. 근데 이 벌금도 벌금입니다만 이렇게 계속 버려지는 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산에 가서 보시면 들개화돼 있고 무리를 지어다니는 개들이 많은데 또 다른 공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들의 공격성은 훨씬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죠. 네, 지난주 토요일 경찰이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낸 이 개가 사육장에서 탈출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소방청에 따르면 2,114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5월에서 8월 사이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집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집은 정말 내가
그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 얼마로 매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이 내 집의 가치를 네. 아주 아름답게 올리는 분들이라고. 네. 그렇군요. 아파트 외벽을 변신하는 것만으로도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 문화는 바로 아파트죠. 전국의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이 무려 60% 이상 차지할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온 국민이 나날이 오르는 아파트 값에 주목하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세도장 전과 후의 비교해 보면은 좀 오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을 갖다가 도색을 예쁘게 꾸민다면은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 이게 뭔 소리죠?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근린 시설이 유치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값 상승. 그런데 아파트 외벽이 가치를 좌우한다고요? 아파트 외벽의 변신이 아파트값 상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실제로 아파트 외벽을 재도장한 이후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상돈, 이성화, 이육사 선생의 인물화가 정교하게 그려져 시선을 끄는데요. 30년 넘은 평범한 아파트의 색다른 변신. 정말 그 값이 올랐을까요? 세도장 전과 후의 비교해 보면은 좀 오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외관 자체가 칙칙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아파트값 상승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봤더니 에그머니 나 정말 아파트값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는 어떻게 팔아볼까요? 도색을 하면은 주변에서도 저게 새 아파트로 바뀌었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첫 번째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저 아파트는 너무 노후됐다, 낡았다 이런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관을 갖다가 도색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이라든가 좀 노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많이들 손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대구 아파트의 경우 사람이 아닌 도색 로봇이 아파트 외벽을 재도장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파트 외벽을 캔버스 삼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는 것. 도색 로봇은 사람도 표현하기 힘든 실사 이미지까지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데요. 이게 바로 대구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준 도색 로봇이랍니다. 대체 어떤 원리로 그 멋진 작품을 그려내는 걸까요? 저희 장비는 보시는 것 같이 XYZ로 구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헤드 부분에 있는 4가지 도료 색상을 공합으로 분사해서 저희가 벽화를 그려나가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헤드 좌표값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되면 수평이 필요한데 여기 수평 센서가 필요하고 그 앞에 이제 면을 그 센서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드가 그 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기 다 프로그램으로 다 자동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세상 좋아졌죠? 원격 지역 기술로 아파트 외벽뿐 아니라 도심 곳곳을 예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도색 로봇. 3일에서 5일 정도면 작품 하나가 뚝딱 완성된다 하네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게 아파트 외벽에 저희가 대형 이미지를 저희가 연결해서 그 출력을 하는데 일단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표현하기 힘든 것들, 사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단순히 미관상 좋아 보이기 위해 또 그 값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랍니다. 28년 된 이 아파트도 외벽 재도장 공사가 시급하다는데요. 재도장 공사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영주차가 크기 때문에 이 보기와 같이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미적 이유 외에도 수면 연장을 위해서 7, 8년 주기로 재도장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더 건강한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외벽 곳곳에 균열로 인한 콘크리트 노후화와 더불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외벽 재도장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아파트 외벽을 고압 물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고압 물 청소를 하지 않고 그 위에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다면 그 후속 공정에 사용하는 재료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하자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고압 물 청소는 그 부착력을 높이는 바탕 처리 공정입니다. 다음은 균열이 발생한 곳을 보수할 차례. 비바람과 자외선에 갈라진 틈 사이로 물과 공기가 들어가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 균열을 제대로 보수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외벽 곳곳에 발생한 균열들을 바로잡아야만 이로써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런 다음 페인트 부착력을 높이는 바인더 작업 후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지금 사는 아파트 외벽을 손으로 문질렀을 때 페인트 가루가 떨어진다면 재도장 공사를 해야 할 때랍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벽엔 어떤 페인트가 사용되는 걸까요? 네, 외벽에는 주로 1급 페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지 성분이 내구성을 많이 좌우하는데요. 1급이 2급보다 수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의 하이라이트는 아파트의 얼굴이 될 측벽 그래픽 작업이라죠. 28년 된 아파트의 놀라운 변신. 같은 아파트라 가르게 믿어지십니까? 아파트 외벽 하나로 그 가치와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오늘 한번 내가 사는 아파트 외벽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으로 꼽히는 대형 스포츠 축제죠.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대회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승인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유치 신청 도시로 최종 결정됩니다. 4개 시도가 함께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상태에서 대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문화와 관광, 경제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 시험 유발 효과도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가속화시키는 좋은 그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청권의 또 충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7년 대회 유치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일찌감치 뛰어든 상황. 1년 뒤인 2028년 하계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형평성을 내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성원이 중요한 만큼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권의 경제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아서 도민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가 확정될 경우 2027년 150여 개국 선수단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18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전이 펼쳐집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아니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비 예보 정말 잦죠. 장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 비는 오늘 밤부터 서서히 그친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했던 행복한 아침이 좀 더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몇 시부터죠? 무려 30분이 빨라졌어요. 30분? 네, 30분 빨라진 7시 30분.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드립니다. 6월 7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채널 A